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일본의 부동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본 부동산 폭락을 한국 부동산이 따라가게 될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부동산 버블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일본 버블 경제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일본 전성기는 1980년대였습니다. 당시 세계 10대 기업 중 1등은 일본의 통신회사 NTT였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2위인 IBM의 3배였다고 합니다.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버블이 심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미국 본토가 일본 땅의 25배 크기입니다. 도대체 그럼 이 거품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사실 거품이 끼기 전부터 일본 경제는 원래 좋았다고 합니다. 7, 80년대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유가가 오르고 자연스럽게 물가도 올랐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경제 성장 없이 물가만 오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기업은 대출을 안 받게 되고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돈은 은행에 묶이고 현금 가치는 계속 올라가게 되죠. 상대적으로 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는 했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서 수출이 잘 안 됩니다. 일본 제품이 품질도 괜찮고 엔저로 가격이 싸니까 일본이 대미 수출로 겁나게 재미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심지어 냉전 시대에 동아시아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당시 일본의 국방비도 미국이 대신 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덕에 일본의 경제가 더 좋아지게 되죠. 미국은 적자만 본 호구가 되는 속이 쓰린 상황이 됩니다. 조용히 불러다가 혼쭐을 내버립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985년 플라자 합의죠. 너네 이제 잘 살지. 근데 돈은 왜 이렇게 싸? 달러가 비싸 보이잖아. 니네 돈 니네가 다 사들여. 미국이 힘으로 제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 엔화가 비싸지게 됩니다. 이제는 일본 제품이 비싸서 미국에서 잘 안 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일본의 수출 기업은 망하기 직전이 됩니다. 일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부가 내수시장 공략 카드를 꺼내고 금리 인하로 양적 완화를 시작합니다. 이제 거품이 시작됩니다. 이자가 싸니까 기업들도 활발히 대출을 받기 시작하죠. 그 돈으로 설비 투자도 하고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공장을 지으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땅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자꾸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공장 지어서 돈 버는 것보다 부동산을 샀다가 파는 게 쉽고 편하고 빠르고 수익률도 더 좋습니다. 굳이 지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주식에 거품이 끼게 됩니다. 1988년도 시가총액 전세계 1위 NTT가 바로 이때 탄생하게 되는 거죠. NTT의 반은 민영이고 반은 국영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절대 안 망할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공모가가 119만 7천 엔이었는데 주문이 많아지면서 체결된 첫 가격이 무려 160만 엔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환율로 따지면 약 1686만 원 정도. 소문을 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가자를 시전하게 될 수밖에 없죠. 사겠다는 사람이 몰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부동산 불패론이 거품을 점점 키우게 됩니다. 얼만큼? 일본 땅이 미국 땅보다 100배나 비싸질 때까지요. 그럼 기업들은 무슨 짓을 했을까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또 삽니다. 또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아서 또 부동산을 삽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은행에서는 대책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은행끼리 경쟁이 붙어서 LTV를 120%까지 대출해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은행도 성장을 하게 되죠. 당시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일본은행만 5개였다고 하니까 알만한 상황입니다. 이때 등장한 유행어가 바로 자이테크. 이게 바로 재테크라는 단어의 시작이라고 하네요. 부동산에 계속 거품이 끼니까 일반인들은 더 이상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요즘 한국이 겪고 있는 결혼율과 출산율 이 두 가지가 곤두박질을 치고 초고령화 사회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일본을 지탱하던 장인정신, 근면성실 이런 것들이 힘을 잃고 노동의 가치가 무시됩니다. 거품이 자꾸 커지니까 일본 정부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뒤늦게 손을 쓰게 됩니다. 이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1990년 4월 일본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뭔가 지금 한국과 비슷하죠. 더 이상 집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고 투기에 몰빵했던 기업들도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은행들도 다 파산을 하게 되죠. 대출금 대비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은행에서도 손해를 메꾸려고 대출금을 상한시켜버리죠. 채무자들은 빌린 돈을 갚아야 되니까 투자했던 주식을 한꺼번에 던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떡락이 시작되죠. 1년 만에 니케이 평균이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랑 뭔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한국 부동산도 떡락이 시작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한국 부동산이 일본과 같은 떡락이 오지 않는 이유를 3가지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플라자 합의와 같은 동시다발적 외부 경제 충격이 없다. 명지대 박정호 교수에 따르면 미국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이 합의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방에 이 합의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세면은 시장에서 대응을 하겠죠. 일본의 대장성, 한국으로 치면은 기획재정
정부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것을 기자들이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 공항 근처로 골프 치러 간다고 구라를 치고 날아갔으니까요. 이 정도로 조용히 한 방에 충격이 와야 떡락이 온다고 합니다. 둘째, 일본만큼 버블이 끼지 않았다. 서울대 김경민 교수에 따르면 버블을 논하려면 도쿄 땅을 다 팔아가지고 미국 땅을 다 살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버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현재 한국의 부동산 버블은 사실 버블이라 칭하기가 좀 부끄러운 정도입니다. 대출 역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LTV가 120%, 현재 한국은 LTV가 40%입니다. 이를 비교해본다면 훨씬 더 건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국 부동산의 거품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명지대 김종호 교수에 따르면 일본 점심 한 끼 대비 도쿄 긴자의 부동산 가격이 몇 배냐를 기준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80억인데 이 80억짜리가 120억에서 130억은 돼야 비슷한 수준의 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KBS 일본 부동산 떡락 다큐에서 예로 든 도쿄 근교 아파트는 예시가 잘못되었다. 다큐에서 말하고 있는 아파트는 일본에서는 단지라고 부릅니다. 일본 사람들 인식에 이 단지라는 것은 오르지 않는다, 투자로 접근할 부동산이 아니다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죠. 도쿄 근교의 고가네하라라는 단지, 지금도 일본 부동산 사이트에 190만엔의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48제곱이고 차로 도쿄 중심까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쿄에서 거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출퇴근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 사람들 인식에는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69년에 지은 재건축 불가 단지죠. 참고로 일본은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8년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에 따르면 건축된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 중에서 단 1%만 재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일본 부동산은 경기 침체 동안 정말 오르지 않았을까요? 이건 큰 오산입니다. 현재 도쿄 주요 도심지의 땅값은 거의 버블이 있기 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역 간 차별화가 심해졌을 뿐이죠. 최근 일본 기사들을 보면 핵심 지역은 계속해서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비즈 차학봉 기자 기사에 따르면 도쿄, 오사카 등 상업지역은 폭등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 36곳 중 34곳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한국 부동산이 일본 부동산의 떡락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와 다큐에서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